어서 오세요. 책봇 인생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호서 지방의 어느 고을에 이시성의 부유한 양반이 살고 있었다. 이시는 아들 없이 외동딸만 있었고 대릴 사위로 들인 고시를 끔찍이도 아꼈다. 그리고 양자를 들였는데 13세의 나이에 성품이 시원시원하고 행실이 단정하며 어른스러워 이시 부부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 양자는 신부를 맞이하여 장가 들었는데 신부 역시 재주와 용모가 뛰어났고 성품 또한 온순하였다. 어느 날 외동딸이 남편인 고시에게 말하였다. 우리 아버지께서 나보다 저 양자를 더 아끼지 않나요? 그렇게 되면 내가 재산을 독차지하지 못하잖아요. 아끼고 또 믿기까지 하니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아야겠어요. 내게 한 가지 꾀가 있으니 당신이 좀 도와줘요. 저 아우가 의심이 생기면 마음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면 분명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떠날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들고 다니는 지팡이와 신고 다니는 신발을 항상 정해진 자리에 두시기에 다른 사람이 감히 옮겨놓지 못해요. 오늘 밤에 내가 몰래 그 지팡이와 신발을 신부 방 앞에 옮겨놓을게요. 그리고 당신은 저 아우와 같이 오늘 자기로 하고 저 아우에게 꼭 그 장면을 보게 하세요. 아시겠죠? 고시가 알겠다고 하였다. 그날 밤 고시가 양자와 함께 책을 읽다가 한밤중에 잠시 나가더니 이내 들어와 길게 한숨을 쉼없이 쉬었다. 양자가 이상하게 여겨 이유를 물었으나 고시가 말을 하지 않으려 하였다. 양자가 말해달라고 거듭 강요하니 고시가 말하였다. 자네가 죽을 때까지 입 밖에 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지방과 관련된 일이라서 그러네. 예,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나갔다가 우연히 보았네. 장인께서 신부방으로 들어가신 뒤로 한참 동안 촛불이 꺼져 있었네. 세상 천지에 이 무슨 예법이란 말인가? 곧장 고시가 양자에게 안뜰로 들어가 보게 하니 이시의 지팡이와 신발이 놀랍게도 아직도 신부방의 창밖 아래에 놓여 있었다. 두 사람이 이내 돌아와서 잠자리에 들었다. 고시가 자는 채 하며 엿보니 양자가 일어나서 의관을 갖춰 입은 다음 읽고 있던 서전 책 2권을 품속에 넣고는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다음 날 집안 사람들이 온 고을을 샅샅이 찾았으나 양자를 끝내 찾지 못하였다. 그 뒤로 7년이 지나도록 소식 하나 없으니 모두들 양자가 죽었다고 생각하였다. 종중 사람들이 양손이라도 세우자고 의견을 모으자 이시가 말하였다. 우리 아들이 이제 겨우 20살 남짓이니 우선 몇 년만 더 기다려 봅시다. 이에 이시의 딸이 또 남편 고시에게 말하였다. 저 종중 사람들의 의견과 아버지의 뜻을 살펴보니 틀림없이 종통을 정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도리어 양자 아우가 있느니 보다 못하죠. 그러니 저 논의를 결코 막지는 못할 테고 이젠 어쩌면 좋죠? 그렇게 또 몇 년이 지나 이시가 병에 걸렸다. 그래서 이시가 평소 가깝게 지내던 의원이 백리 밖에 살고 있어 사위를 보내 그 의원을 모셔오게 하였다. 고시가 도중에 주막에 묵었다가 문득 거지 한 사람을 보았는데 생김새가 처남과 흡사하였다. 남몰래 거지를 불러 돈 2냥을 쥐어주고 아침밥과 저녁밥을 사먹게 하면서 조용히 말하였다. 내가 홀로 자고 있을 테니 방에 몰래 오너라. 거지가 오자 고시가 이름과 거처, 나이 등 이것저것을 물어본 다음 말하였다. 참 신기하게도 우리 처남과 나이까지 같구나. 너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한다면 논밭과 재산, 거기다가 아리따운 아내까지 가질 수 있어. 어떠냐? 소인 죽을 고비에서 살 길을 찾았으니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래.
우리 처남은 13살에 장가를 들었는데 곧 마음의 병을 얻어 집을 나가 지금 10년째이다. 네가 대신 그 사람 행세를 한다면 큰 복력이 아니겠느냐? 고씨가 곧 책자 하나의 성은 아무개이고 이름은 아무개로 아무해에 와서 양자가 되었다. 이러이러하게 생긴 노인은 양부이며 저러저러하게 생긴 노파는 그 양모이다 라고 써주었다. 그 밖에 집안 사람들과 친척들, 노비들의 용무, 목소리, 성품 및 이웃과 사돈댁 사람들까지 눈앞에 선하게 떠올릴 수 있을 만큼 자세히 묘사하였다. 거지가 그 책자를 읽고 읽혀서 사위가 물어보는 사람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대답하였다. 처남댁은 어떠하다 했느냐? 예, 다소 왜소한 체격에 말과 행동이 공손하고 목소리는 가늘고 머리카락은 갈색빛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고씨가 몸이 안 좋다는 핑계로 하루 더 묵으며 극히 비밀리에 일을 처리하였다. 데리고 갔던 노복조차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고씨가 거지에게 주막역 객점 앞에서 구걸하게 약속하고는 일부러 찾아가 불렀다. 그리고는 성명을 물어본 다음 이어서 손을 잡고는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다. 아니, 처남 아닌가? 자네가 이유 없이 집을 나간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밥을 빌어먹고 사는 사람이 되었으니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예, 갑자기 광증이 들어서 이 신세가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다 나았습니다. 이런 처지로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함께 있던 노복이 말하였다. 아니, 니십니까? 네가 어찌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느냐? 나는 한눈에 바로 알아보았거늘.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 예전에 도련님 모습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군요. 너는 우리 집 노복 개똥이 아니더냐? 그러자 노복이 절하며 말하였다. 예,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의원을 찾아갈 필요가 뭐 있겠는가? 장인어른의 병은 자네를 그리워하다 생긴 것이니 속히 돌아가 알려드리는 것이 도리이지. 마침내 고씨가 의원을 모셔오지 않고 그 거지를 데리고 마을로 들어왔다. 거지를 동구 밖 숲속에 머물러 있게 한 다음 먼저 집으로 들어가 이씨에게 소식을 알렸다. 이씨는 병든 몸이었음에도 아들을 찾았다는 말에 자신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거지가 있는 숲속으로 직접 걸어가서는 자세히 살펴볼 새도 없이 손을 붙잡고 통곡하였다. 이씨의 아내도 곧장 따라와서는 의관을 내어주고 갈아입게 하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거지가 이씨의 집에 이르자 이웃과 친척 등 남녀노소가 모두 모여 수군되었다. 10년 사이에 궁하고 어려운 처지가 되긴 했으나 옛 모습은 여전히 남아있네요. 그러게. 옛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있네. 거지도 사람들과 서로 안부를 물었는데 한치도 틀림이 없으니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양자의 신부는 남편이 집을 나간 이후로 생기를 잃고 머리를 감지도 기름칠을 하지도 않고서 그저 한 가닥 목숨만 보존하고 있을 따름이었다. 억지로 일어나 문 밖으로 나와서 거지를 바라보더니 즉시 도로방에 들어가 버렸다. 시부모가 나오라고 여러 번 불러도 응하지 않고 말하였다. 저 사람은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인데 무엇하러 나가서 맞이한단 말입니까? 그러자 시부모의 음성이 들려왔다. 갓 결혼하였다가 곧 헤어졌던 까닭에 네가 생김새를 자세하게 기억하지 못하는구나. 의심하지 말고 나와 보려무나. 분명히 다른 사람입니다. 남편이 아닙니다. 의심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왜 모두들 제 말을 믿지 않으세요? 이렇게 옥신각신 하던 중에 신부가 이런 생각을 하였다. 저 사람은 밤에 반드시 나를 범하러 오겠지. 내가 아무리 죽음을 각오하고 막는다고 해도 그마저도 내 몸을 욕되게 할 것이야. 그날 밤 신부가 친정 오라비의 집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그간의 사정을 말하니 신부의 오라비가 곧장 이시 집으로 가서 그 사람을 살폈다. 그런데 매제와 생김새가 매우 비슷하였다. 그 사람은 곧 신부 오라버니의 별칭을 부르며 말하였다. 길석이 형님께서는 그간 평안하셨는지요? 장인 어르신도 평안하시고 덕호 형께서도 잘 계시지요? 듣고 있던 신부의 오라비가 생각하였다. 이 사람은 이서방이 분명한데 우리 누이는 어째서 다른 사람이라고 하지? 이었고 오라비가 집으로 돌아와 신부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내가 보니 이서방이 분명한데 너는 어째서 계속 아니라고 우기느냐? 오라버니도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까지 흐려지셨나요? 천명 만명 아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맞다 해도 저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부모나 형제는 다른 사람을 자식이나 형제로 삼더라도 욕될 것이 없으나 여자는 오직 한 사람만을 섬길 뿐이니 어찌 다른 사람을 지아비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은 도무지 관아에 따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부가 마침내 관아에 소송장을 내니 시부모가 관아에 호소하였다. 이 사람은 우리 아들이 맞습니다. 우리 아들입니다. 그리고 관아에 참석한 친척 이웃 노복들도 모두 같은 말을 하였다. 이 사람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 사람이 맞습니다. 그 사람이 맞아요. 그 사람이 그댁 아들 맞아요. 그런데 신부만이 홀로 말하였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제 치아비가 아닙니다. 그러자 고을의 수령이 말하였다. 100사람의 말을 그르다 하고 한 여인의 말을 옳다고 하겠는가? 너희가 만약 다른 뜻을 품고 있다면 중죄로 다스릴 것이다. 알겠느냐? 본디 주고 마땅한 몸이니 어찌 감히 형벌을 마다하겠습니까? 다만 제가 죽게 된다면 영영 진실이 밝혀질 기약도 없이 그대로 저 사람의 아내로서 죽는 꼴이 되니 한 가닥 목숨만은 살려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그러나 관아에서도 판결을 내리지 못하여 물러가도록 하였다. 얼마 후 현임관리가 신임관리로 바뀌자 신부가 또 소송장을 내었다. 그동안 무려 4명의 고을 수령을 거치게 되었다. 그때 마침 암행어사가 그 고을을 감찰하러 왔다. 그러자 수령이 그 소송 사건을 보고하며 명쾌하게 판결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하였다. 의사가 그 사건을 받아 조사하고 끝까지 따져보았으나 해답을 얻지 못해 사람들을 물러가라 명하고 이어서 곰곰이 생각하였다. 내가 명색이 임금의 명을 받던 사신으로서 백성들의 이런 작은 소송도 분별해내지 못한다면 어찌 부끄럽지 않겠는가? 그러나 백방으로 헤아려 보며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아도 이 소송건은 도무지 답을 얻을 수 없었다. 다른 곳으로 길을 떠난 의사는 100여리쯤 가다가 한 사찰에 묵어가기로 하였다. 승려들이 한창 식사를 하고 있다가 모두 일어나서 의사를 맞이하여 절을 하였다. 다만 탁자 끝에 앉아있던 젊은 승려 한 명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가부좌를 든 채 묵묵히 밥을 먹고 있었다. 젊은 승려가 식사를 마치고 나가자 다른 승려들이 매우 공손히 그를 떠나보내었다. 의사가 물었다. 선사들께서는 나를 업신여기지 않고 아주 지성스럽게 대우해 주셨는데 유독 저 승려는 나이가 어려 보이는데 거만하니 어째서입니까? 저 성녀는 이 절 뒤쪽 작은 남자에 머물고 있는 수행성이지요. 13살에 출가하여 암자에 머무르면서 절 밖으로 나가지 않은 지 10년째입니다. 저 수행 스님은 경학에 아주 뛰어나 산속의 대사도 감히 그보다 낫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마침 본사에서 공양한 까닭에 잠시 왔다가 곧장 올라가니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내가 다시 한번 만나봐야겠소.
곧장 가서 불러와 주시오. 그러자 모두가 같은 대답이었다. 저 스님은 다른 사람을 만나 이야기한 적이 없기에 사람들이 살아있는 부처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만일 다시 만나보고 싶다면 직접 내방하셔야지 저희는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럼 알겠어. 어사가 드디어 절 뒤쪽의 암자로 올라가 보니 책 읽는 소리가 들리는데 문 밖에서 들어보니 낭랑하여 듣기가 좋았다. 어사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승려가 황급히 책을 덮어 구석에 찔러 넣고는 일어나서 아주 공손히 어사를 맞이하였다. 대사께서는 불계가 매우 높고 선하게도 밝다고 내 알고 있어. 지금 유가의 서적을 읽고 있으니 그 까닭을 알 수 있겠어? 아닙니다. 제가 어찌 감히 유가의 서적을 읽겠습니까? 나 역시 문자를 대충 깨치고 있으니 어찌 유가의 서적과 불가의 서적을 분간하지 못하겠어? 그리고 어사가 책이 감추어진 구석을 뒤져 책 2권을 꺼내었다. 자세히 보니 바로 서전 책이었다. 책에 매겨진 숫자가 이시의 양자가 가지고 갔던 2책 서전과 딱 들어맞았다. 어사가 이어서 생각해보니 양자가 13살에 집을 나간 지 지금 10년째이고 가지고 갔던 책 2권에 매겨진 숫자 또한 같았으므로 이시의 양자가 분명하였다. 어사가 승려에게 어쩌다가 이 길을 택했으며 고향이 어디인지 묻자 승려는 둘러대며 사실대로 말하려 하지 않았다. 그러자 의사의 생각에는 이쯤에서 억누르지 않으면 승려가 절대 실토하지 않으리라 여기며 신분을 밝혔다. 나는 사실 암행의사이다. 너를 찾아 이곳까지 왔으니 네가 만약 계속 숨기기만 한다면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너는 송옥고을 이 만춘의 아들이 아니더냐? 무엇 때문에 집을 나와 산사에서 이렇게 종적을 숨기고 있느냐? 이어서 의사가 마패를 꺼내 보여주자 승려가 일어나 사죄하고 말하였다. 참으로 말씀드리기가 그랬습니다. 마침 소인의 집에 병고가 있었는데 천지간에 용납하기 어려운 일인 까닭에 망령되이 부처님의 자비에 의탁하여 구차하게 목숨이나 부지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 무슨 병고였는가? 은밀한 일이라 남에게는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제발 그것만은 묻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조사할 일이 있으니 너는 당장 내 뒤를 따라오거라. 소인이 오사또의 명을 어찌 감히 거역하겠습니까? 소승에 아직 못다한 일이 있으므로 시간을 좀 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좋다. 그렇게 하겠다. 이에 승려가 다른 승려들을 불러 못다한 여러 가지 일을 잘 처리하고 배치하였는데 각기 조리가 있었으며 경전의 뜻 가운데 난해하거나 의심스러운 부분은 모두 밝게 풀이해 주었다. 이었고 승려가 용무를 마치고 나서 어사를 따라 나섰고 고을에 도착하였다. 어사가 승려에게 거짓으로 술에 취한 척 쓰러져서 관아 앞의 길을 가로막게 하였다. 그리고 어사가 관아 소속의 하인을 돌아보며 말하였다. 이 중을 잡아 가두거라. 얼마 뒤 어사가 앞서 소송하였던 이시 집안의 원고, 피고, 증인, 참고인을 빠짐없이 모두 부르고 형구를 설치한 뒤 차례로 신문하였다. 그러나 사람들의 한결같이 전과 똑같은 대답만 돌아왔다. 신부가 말하였다. 한 가닥 목숨만은 살려주시어 진실이 밝혀질 날을 기다리도록 해주십시오. 어사가 또 조금 전에 길을 막았던 승려를 불러들이라고 명하자 하인이 그 승려를 불러들였다. 그러자 어사가 사람들 가운데 엎드리게 하였다. 너는 무슨 이유로 내 앞길을 막았느냐? 술기운을 이기지 못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바로 그때 신부가 황급히 스님을 향해 달려나왔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외쳤다. 이 스님이 진짜 제 치아비입니다. 승려가 고개를 들자 신부는 승려를 붙잡고 서러운 눈물을 흘렸다. 시부모도 승려 얼굴을 만지며 살펴보더니 외쳤다. 이 사람이 진짜 우리 아들이야. 이 사람이 우리 아들입니다. 그리고 함께 껴안고 울음을 삼켰다. 많은 참고인과 증인들이 모두 말하였다. 이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일세. 저 사람은 생김새가 비슷하기는 하지만 실은 다른 사람이었네 그려. 참 신기한 일도 다 있구먼. 그렇지. 신부가 귀신같이 신랑을 잘 알아봤네. 이에 암행어사가 거지를 엄중히 신문해 사위 고가놈이 그를 유인하고 사주한 사실을 알아냈다. 또 고가놈을 엄중히 신문해 장인의 지팡이와 신을 옮긴 의혹의 실정까지 알아냈다. 고가 부부는 형벌로 매를 쳐서 죽였고 거지는 죽을 고비에서 살 길을 찾았을 뿐 아니라 낮은 형벌을 내려서 추방하였다. 이 시는 10년 전에 아무도 모르게 꾸며졌던 무고가 그리고 이 시의 양자는 10년 동안 마음속에 쌓여있던 의심이 얼음 녹듯이 풀렸다. 이는 신부가 억울한 사실을 밝히기 위해 여러 차례 올린 소송 문건으로 인하여 승려가 된 진짜 남편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이다. 결국 신부는 밝은 식견 덕분에 자신의 정절을 지킬 수 있었고 또 지극한 정성 덕분에 남편과 다시 만나게 된 것이라고 사람들은 전하고 있다. 신부는 고가가 이생을 없애려는 흉계를 이미 알고 기필코 사실을 밝혀내고자 함부로 말을 꺼내지 않고 현명한 관리가 스스로 알아내어 판결해 주기를 기다렸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또한 신부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매번 기각당하면서도 포기 않고 한 가닥 목숨만을 살려달라 요청하였으니 정말 현명하고 멋진 여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책벗 인생이었습니다.